국밥집 딸이라며 냄새난다고 모욕을 당한 딸. 하지만 그 국밥집 아버지가 사실은 조단위 자산의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무시한 오만했던 재벌가를 한순간에 몰락시키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서윤의 세상은 흙으로 빚어졌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오르막길 끝자락에 자리한 그녀의 작은 공방은 늘 흙냄새와 유약이 마르는 달큼한 냄새, 그리고 가마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흙을 만질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아무 형태 없던 흙덩이가 그녀의 손끝을 따라 섬세한 곡선의 다랑아리로 혹은 투박하지만 기품 있는 찻사발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경이로운 창조의 과정이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세간의 명성이나 부에는 관심 없는 그저 흙을 사랑하는 젊은 도예가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투박한 세상에 별처럼 나타난 남자가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금융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에이스로 불리는 남자 최진혁. 그는 서윤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남자였다. 그의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의 언어는 인수와 합병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의 흙 묻은 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 말해주었고 그녀의 작품들 앞에서 진심으로 감탄할 줄 아는 남자였다. 서윤 씨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 차가운 도시 속에서 잊고 있던 진짜 가치를 마주하는 기분이에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의 달콤한 말과 완벽한 배경, 그리고 빛나는 미래. 서윤은 그런 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소박한 세상에 진혁이라는 눈부신 별이 떠오른 것이다. 서윤에게는 아버지 한정훈이 있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엔 평생 시장 골목에서 낡은 국밥집 장터식당을 운영해 온 무뚝뚝하고 고집센 늙은이일 뿐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뜨거운 김과 씨름하고 저녁이면 허름한 식당 구석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아버지. 서윤은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결같은 우직함으로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기도 했다. 서윤아,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쏟은 정성과 시간만큼 그대로 제 모습을 보여주는 법이지.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혀. 진혁은 서윤의 아버지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늘 깍듯하게 아버지를 대했고 허름한 식당의 돼지국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칭찬했다. 하지만 서윤은 언젠가부터 진혁이 아버지를 대하는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아주 옅지만 분명한 경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을 대하는 듯한,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듯한 그런 태도. 그 미세한 균열을 서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흙과 별은 어쩌면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다. 최진혁의 프로포즈는 동화처럼 로맨틱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 수백 송이의 장미, 그리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 서윤은 꿈을 꾸는 듯 행복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진혁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운명의 날이었다. 평창동에 위치한 진혁의 본가는 성과도 같았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 그리고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 그곳은 서윤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된 소수만이 살아가는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여왕은 진혁의 어머니 오현숙 여사였다. 백합처럼 우아하고 화려했지만 온몸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돋우고 있는 여자. 앉으렴. 오 여사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듯 말했다. 그녀의 첫 질문은 서윤의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지? 네,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고 계십니다. 서윤이 대답하는 순간
오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 그러니.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우리 진혁이는 흙탕물 묻은 손으로는 돈도 만지지 않는 아이인데. 그녀의 모든 말은 우아한 비단으로 포장된 날카로운 칼이었다. 서윤이 하는 도예 작업은 고상한 취미 정도로 치부되었고 그녀의 작은 공방은 골방으로 폄하되었다. 대화 내내 서윤은 발가벗겨진 채 값을 매길 수 없는 싸구려 상품처럼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진혁은 어머니의 무례한 말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어색한 미소로 동조하고 있을 뿐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윤의 아버지 한정훈이 그 집에 나타나면서 벌어졌다. 그는 딸의 첫 인사가 마음에 걸려 손수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과일들로만 한 상자 가득 담아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낡은 트럭이 성과 같은 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오현숙의 얼굴은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저기 우리 서윤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 상자를 내밀었다. 오현숙은 그 상자를 받아들기는커녕 한여를 시켜받아오게 하고는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다. 어디서 돼지 멱다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했더니 진여가 손님 가시면 집안 전체에 소독 좀 하라고 일러라.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잔인한 폭력이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서린 깊은 상처와 당혹감을 그녀는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도망치듯 그 지옥 같은 성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줄 뿐이었다. 아버지의 투박한 손에서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꿈을 꾸었는지 깨달았다. 흙과 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최진혁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다. 그의 전화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겼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윤은 이미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진혁은 서윤의 공방으로 찾아왔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흙냄새가 좋다며 아이처럼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본론을 꺼냈다. 우리 그만하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제 좀 지친다. 지친다니? 서윤아, 현실을 봐. 너와 나는 사는 세계가 달라. 사랑?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비즈니스이기도 해. 내 배경은 솔직히 내 앞길의 걸림돌이 될 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의 사랑은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계산된 차가운 비즈니스였던 것이다. 그녀의 가난과 그녀의 아버지는 그에게 있어 청산해야 할 부실 자산에 불과했다. 나가.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진혁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공방 안에는 다시 서윤 혼자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고 있던 다랑아리를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아름다웠던 곡선은 날카로운 패편이 되어 흩어졌다.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낙원이 그렇게 재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공방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아버지 한정훈이었다. 그는 말없이 뜨거운 김이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딸의 앞에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때문에 몹쓸 꼴을 당하시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이다. 그걸 모르는 놈들은 지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산다고 착각해도 결국 짐승이나 다름없는 개야. 그런 놈들 때문에 내가 아파할 이유는 없다. 아버지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투박한 위로가 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국밥을 먹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그녀는 깨진 다랑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새로운 흙과 함께 섞어 다시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름다운 곡선을 재현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깨진 파편들의 날카로운 흔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칠지만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가 빚어지고 있었다. 재가 된 낙원 위에서 한 명의 상처 입은 예술가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한서윤의 상처는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예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금이 가고 이가 빠진 파편들을 옷과 금가루를 이용해 이어붙이는 전통 기법, 킨츠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더 이상 매끈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다. 상처의 흔적을 감추는 대신 그 균열을 황금빛 혈관처럼 빛나게 하여 부서짐으로써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역설을 담아냈다. 그녀의 작품들은 우연히 그녀의 공방을 찾은 한 노회한 미술평론가의 눈에 띄었다. 그는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젊은 도예가의 대담함과 깊이에 경탄하며 자신의 잡지에 그녀의 작품을 대서특필했다. 이 기사는 미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칠지만 강렬한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녀의 도자기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곧 국내 최고의 갤러리에서 그녀에게 개인전 제의가 들어왔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서윤은 예술가로서 화려하게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최진혁과 그의 어머니 오현숙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윤이라는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을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자축했다. 진혁의 회사는 최근 글로벌 시장의 혜성처럼 등장한 토종식품 대기업 한식 글로벌 HANSIK 글로벌과의 대규모 인수 합병권을 성사시키기 직전이었다. 이 계약 하나만 성공시키면 진혁은 업계 최연소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될 터였다. 한식글로벌은 신화와도 같은 기업이었다. 수십 년 전 이름 없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전통의 맛과 현대적인 경영을 결합시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기업. 하지만 그 성장 과정과 역사에 비해 기업을 일군 회장 한정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은둔의 경영자로 오직 소수의 핵심 임원들만이 그의 진짜 얼굴을 안다고 알려져 있었다. 마침내 역사적인 인수 합병 계약 체결의 날이 밝았다. 진혁과 오현숙은 승리감에 도취된 채 최고의 예복을 차려입고 계약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나타났다. 수많은 기자들과 재계의 거물들이 그들의 등장을 주목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저런 천한 것들하고는 애초에 격이 맞지 않았던 게지. 오현숙은 아들의 팔짱을 끼고 여왕처럼 거만하게 속삭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한식글로벌의 전설적인 회장 한정훈을 기다렸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구부정한 등, 투박한 손, 그리고 주름진 얼굴.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최진혁과 오현숙의 얼굴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는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시장 골목의 그 냄새나는 국밥집 늙은이 한서윤의 아버지 한정훈이었다. 수십 년간 시장의 먼지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늙은 용이 마침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전설적인 기업의 회장이 남루한 작업복 차림으로 계약식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그가 바로 최진혁이 차버린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한편의 지독한 부조리극과도 같았다. 한정훈 회장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진혁과 오현숙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이 누추한 행색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도 제 가게에서 국밥을 말고 오던 길이라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계약은 전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최진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는 사람을 그릇으로 보는 자들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사업도 결국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가장 중요한 법이지요. 진심이 없는 그릇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짧은 말을 마치고 그대로 연회장을 떠났다. 그의 등장은 폭풍과도 같았고 그의 퇴장은 그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를 남겼다. 다음 날 최진혁의 회사는 주가 폭락을 맞았고 그는 이번 계약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오현숙 역시 상류사회 전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국밥집 늙은이를 무시했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에게 밉보인 희대의 어리석은 여자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흙덩이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염치불고하고 서윤의 공방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비에 젖은 개처럼 서윤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서윤 씨 아니 한서윤 아가씨. 내가 다 잘못했소. 우리 진혁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오현숙은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진심이었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최진혁은 눈물로 호소했다. 서윤은 그런 그들을 어떤 표정도 없이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제 이름은 한서윤 아가씨가 아니라 그냥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상품의 가격표였겠지요. 그녀는 자신의 작업대 위에 놓인 깨진 파편들을 금으로 이어붙인 도자기 하나를 들어보였다. 이게 지금의 나예요. 나는 당신들 때문에 부서졌지만 그 상처로 인해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어요. 당신들이 경멸했던 나의 이 흙과 상처들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당신들이 머물기엔 제 세상은 너무 초라하군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들이 서윤에게 주었던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어리석은 자들의 귀에는 그들 스스로를 조롱하는 구슬픈 만가만이 영원히 울려 퍼질 터였다. 최진혁과 그의 어머니가 떠나간 후 한서윤의 세상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곧 다가올 자신의 첫 개인전 준비에만 몰두했다.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개인전은 미술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작품들은 평단의 극찬과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그녀는 단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예술가의 반열에 올랐다. 수많은 갤러리와 재벌가에서 그녀에게 작품 구매 문의와 함께 은밀한 만남의 제안들이 쇄도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겉모습의 화려함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전시회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다른 관람객들과는 달리 낡은 면바지에 빛바랜 셔츠를 입은 소박한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다른 작품들은 건성으로 지나치더니 전시장 가장 구석에 놓인 가장 작고 투박한 찻사발 하나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 작품은 서윤이 진혁과 헤어진 직후 깨진 파편들을 모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녀의 슬픔과 분노가 가장 날 것 그대로 담겨 있는 작품이었다. 이 그릇은 참 많이 아팠겠네요. 남자가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은졸였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찬물이 담길 것 같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에 담긴 상처의 깊이를 한눈에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우. 낡은 고서적이나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서지고 잊혀진 것들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을 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다. 민우는 서윤의 배경이나 명성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그녀의 작품과 그녀의 영혼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서윤의 거친 손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손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진혁과의 관계처럼 뜨겁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따뜻하게 깊어갔다. 그는 서윤을 데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헌책방 골목을 거닐었고 그녀는 그를 자신의 공방으로 초대해 함께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사람을 만진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서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1년 후 한서윤과 강민우는 결혼을 약속했다. 서윤은 민우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우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국밥집 사장님이셨던 아버님이 더 좋은데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장인이시잖아요.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아주 작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결혼식에는 화려한 재벌가 인사들 대신 그들이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친구들과 서윤의 아버지가 평생 국밥을 대접했던 시장 상인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서윤과 민우는 아버지를 찾아 시장 골목의 낡은 장터 식당으로 향했다. 한식글로벌의 회장 한정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뜨거운 김이 나는 주방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국밥을 말고 있었다. 왔냐?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두 사람 앞에 돼지국밥 2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국밥이 담긴 그릇이 아주 낯익었다. 서툴고 투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릇. 그것은 서윤이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취미로 도예를 배울 때 아버지가 곁에서 서툰 솜씨로 처음 빚었던 그릇이었다. 이 그릇, 아직도 있었네요. 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릇이라고 했었지.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쑥스러운 듯 말했다. 나는 평생 이 그릇에 담긴 마음으로 장사를 했다. 아무리 회사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시작은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었어. 그걸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게야. 서윤은 국밥 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투박한 그릇 안에 아버지의 인생이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곁에서 함께 국밥을 먹고 있는 남자 강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그런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그릇 안에 자신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영원히 깨지지 않을 자신만의 온전한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